자, 이 시간은 그 부동산 경기 변동 보시죠. 1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 변동 했는데 이 부분도 매년 하나 정도는 꼭꼭 출제되니까 잘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텐데, 자, 먼저 경기 변동의 기본 개념부터 확인해 봐요. 자, 경기 변동, 다른 말로 경기 순환.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은 항상 고정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한다. 경기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보통 어때, 사업하는 분들한테 요즘에 경기 어떠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변한다. 이걸 다른 말로 호경기 또는 불경기 이렇게 해서 호경기 또는 불경기 상태를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그 계속 변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경기 변동, 다른 말로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경제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여기 있는 그대로 한다면 호경기, 불경기,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변하는데,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교재는 이제 117페이지 제일 위가 있네. 그 내용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반을 딱 잘라 가지고 경기 변동의 국면을 이제 여기서는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다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변동 흐름을 분석하는데, 보통은 이분법적 분류에서 그냥 호경기, 불경기,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다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걸 누가 했냐면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네 단계로 구분해서 논리를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네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미첼의 사분법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후면은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하더라.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용어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자, 호황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호황 직전까지 아니면 정점에서 그 다음 정점까지 한 바퀴 돌아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황의 끝을 뭐라고 하고, 정점, 불황의 끝을 저점, 그리고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한다 그래요.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을 주기, 그 다음에 호황의 끝을 정점, 불황의 끝을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용어 쭉 확인했고, 자, 요거에 이제 맞춰서 이 경기 변동의 유형은 산업별로, 그렇죠? 아니면 부문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나라별로 다 어때요? 흐름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기 변동의 흐름이나 유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한 바퀴 돌아가는 과정을 주기라고 하고, 그 주기의 길이에 따라서 경기 변동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넘어가서 118페이지 보시면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 주기의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되, 첫 번째가 가장 주기가 짧은 거 단기 파동, 보통 2년에서 4년 또는 3년 내지 4년, 30 내지 40개월 그러거든요. 이것이 단기 파동인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그 발견한 사람이 키친이라는 사람이 돼서 키친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이것을 키친 파동 그래요. 키친 파동, 치킨이 아니고 키친 파동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통화 공급이나 이자의 변동, 기업 재고 변동 등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이다. 이것이 이제 키친 파동, 단기 파동, 보통 주기가 2년 정도 된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짧은 걸로 설명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단기 파동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중기 파동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6년에서 10년, 7년, 8년 이렇게도 얘기하고 6년, 10년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것을 갖다가 누가 발견했냐면 주글라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주글라 파동 그래요. 그리고 이 주글라 파동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경기의 순환적 변동, 가장 대표적인 변동이 바로 일반 경기 변동에서 주글라 파동.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반 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기 변동으로 본다. 이건 특히 이제 설비 투자 순환과 일치한다. 그래서 일반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순환적 변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 파동은 보통 이제 17년 내지 18년 또는 20년 내외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발견한 사람이 둘이나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세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있고, 해서 한센 파동 또는 쿠즈네츠 파동 그래요. 이것이 이제 뭘로 구분하냐면 건축순환으로 구분하면서, 이 건축순환이 이제 한센파 또는 쭈글라파로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동산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순환적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경기가 바로 건축 경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쿠즈네츠 파동 또는 한센 파동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파동은 50년 내지 60년. 보통 이제 이것은 콘트라 DF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콘트라 DF 파동 그래요. 특히 이것이 이제 기술 혁신 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기의 길에 따라서 가장 짧은 것이 키친파, 그 다음에 쭈글라 파동, 그 다음에 한센 또는 쿠즈네츠 파동, 그리고 콘트라 DF 파동 이렇게 해서 주기의 길에 따른 경기 변동의 유형이 네 가지로 구분되되, 이 중에서 일반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순환적 변동이 바로 쭈글라 파동이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가장 대표적인 변동이 바로 한센 또는 쿠즈네츠 파동으로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거의 주기가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만.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거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 정도 확인해 두시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건축 경기가 바로 뭐이다? 부동산 경기를 의미한다. 그 정도만 딱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다? 건축 경기인데, 건축 경기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문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경기 변동의 흐름이 다 달라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이니까 다 흐름이 다를 수 있고, 또 지역마다 다 어때요? 경기 변동 흐름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어느 한 부분 또는 어느 한 지역만 가지고 경기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하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인데 이게 부문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경기 변동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부문별, 지역별 특수순환에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로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별 아니 여러 지역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포인트다. 자, 여기까지 딱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했어요. 기본은 이제 확인만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바로 한센 또는 쿠즈네츠 파동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것인데,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곧 뭐이다? 건축 경기이다. 근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별, 지역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여기까지 딱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확인되되,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인 특성,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119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징. 자,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확인할 텐데,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은 일반 경기 순환과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은 경기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치 않다. 이 말은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이 호황이다, 아니면 지금이 불황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와서
지금 나 주택에 세 채 있는데 이거 하나를 아니면 둘을 팔아야 좋아요? 아니면 놔뒀다 나중에 팔아야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다 투자해버리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이때 사고 이때 팔아야 맞죠. 근데 이런 금액이 쉽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다.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 꼭 17년, 18년 딱딱 잡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 있고 불규칙적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환국면이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 일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적 긴장하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타성 현상을 전제로 해서 일반 경기와 병행, 역행, 후행, 선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경기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뒤에 잠깐 갔다 올까요? 뒤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23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시면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시차 관계에서 시차관계의 유형이 전순환적이다. 이 말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먼저 앞서간다. 다른 말로 뭐라고? 선행. 그 다음에 동시선환적이다. 그래 그 얘기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같이 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병행. 그리고 후순환적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늦다. 후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순환적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역행. 이렇게 해서 전순환적 선행, 동시순환적 병행, 후순환적 후행, 역순환적 역행에서 네 가지의 시차 관계가 발생하는데 자 포인트를 보면 시차가 발생하되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문별, 지역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 성격이 있고 또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먼저 후행, 늦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주식은 일반 경기보다 선행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 지표로 이제 일반 경기 흐름이 먼저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전체적으로는 후행한다 하는 것이 포인트. 왜?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여러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 성격 때문에 반응이 늦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후행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여러 부문 나눠보면 시차 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데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하고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병행한다. 이게 포인트. 자, 그러면 잠깐 볼까요? 상업용은 일반 경기와 병행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생산도 활발하고 소비도 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이 활발하면 공장 건축도 활발하고 또 소비가 활발하면 장사 잘 되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의 건축경기도 같이 호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일반 경기가 불황이다. 생산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돼요. 그러면 생산이 위축되면 공장 안 돌아가죠. 그러면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도 불황. 반대로 또 장사 안 되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건축경기도 같이 불황.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같이 호황이고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 같이 불황해서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같이 일치 병행한다. 이게 포인트이고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한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신용의 유용성에서 역행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경기 호황이다. 그러면 일반 경기 쪽에서 자금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일반 경기 쪽에서 자금 수요가 많으면 그쪽에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시중의 여유 자금들이 주택 부분으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기 쪽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부분은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주택 경기가 불황이 되어버리고 일반 경기가 불황이면 일반 경기 쪽에 자금 수요가 적기 때문에 거의 수익률이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그 여유 자금이 다시 반대로 어디로 와서 주택으로 오면서 주택 경기가 반대로 호황해서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어요. 그래서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일반 경기보다 어떻게 후행하는데 이것을 여러 부문 나눠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되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하고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병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회복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회복기에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일반 경기가 막 침체됐을 때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일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건설 경기가 먼저 나타나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따라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기에는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먼저 더 앞서가는 경향도 있다. 거기까지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시니까 119페이지 돌아와서 보시니까 2번 부동산 경기는 타성현상을 전제로 해서 일반 경기와 병행, 역행, 후행, 선행할 수 있다. 자, 거기다 메모해 놓기를 병행에다가 뭘 쓰면 돼요? 병행에다가는 상업용, 공업용 써놓으시면 되고, 그렇죠? 아까 설명했듯이 역행은 어떤 거? 주거용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주거용 써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행은 전체적으로 후행, 전체적 써놓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선행은 회복기의 예외적 선행이에요. 무조건 선행이 아니라 회복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으로 후행하지만 부문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차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경기 변동률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폭이 커서 높은 정점과 깊은 저점이 나타난다. 밑에 보면 타성기간이라고 있네요. 타성기간. 타성기간이란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 진투에 비해서 주지는 시간차를 의미한다 그랬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반응이 어때요? 늦어. 예를 들어서 자, 일반 경기 쪽에서 막 어떤 물건에 수요가 많고 막 물건이 딸린다. 그러면 어때요?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물량 맞출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근데 부동산은 자, 부동산세가 증가했다. 그러면 밤샘 작업해서 건축 바로 지어서 공급할 수 있어요? 몇 달, 몇 년 걸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게 경기 변동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바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불황일 때 불황으로 넘어갈 때 여기다 회복할 때 바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착공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치고 올라가요. 또 불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또 불황이 떠있다 바로 공급 물량을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늦다 보니까 호황의 정점도 높고 불황의 저점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크다?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크다. 그죠?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훨씬 더 커.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어서 반응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진폭이 커서 높은 정점과 깊은 저점이 나타나는 것이고, 왜? 경기 변동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네 번째는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몇 배 정도? 2배 정도 길다. 일반 경기는 가장 주된 것이 주글라 파동이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주기가 2배 정도 길다. 그리고 네 번째, 타성현상으로 해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회복기는 길고 완만한 데 비해서 후퇴는 짧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항상 모든 세상 만사가 망하는 거 한순간에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 푹 떨어지지만 후퇴는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회복은 길고 느리게 이루어진다. 서서히 이루어진다. 후퇴는 짧고 빠르게, 회복은 길고 느리게 이루어진다. 팍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지역적,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마다 이게 어느 지역 한참 뜨고 있는데 어느 지역 한참 헤매고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디래요? 뭐 평택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좋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은 또 한참 또 헤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 지역 내에서도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경기 변동 흐름이 다 다른데, 지역마다 다른 것은 부동성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다른 것은 개별성 때문이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경기와 다른 측정 지표를 갖는다 그랬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하니까. 자, 부동산 경기의 특성은 일반 경기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쭉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 이 말은 지금이 어느 국면인가 하는 걸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행하지만 이것을 여러 개의 부분 나눠보면 상황이 달라지되 주공 일반경계가 역행하고 상업용 공업용 일반경계가 병행하고 회복계는 선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다양한 시차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 변동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타성기가 존재하다 보니까 진폭이 커서 높은 정점과 깊은 저점이 있고, 후트는 짧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회복은 길고 느리게 이루어지고, 또 반응이 늦다 보니까 주기도 일반 경기에 비해서 2배 정도 길다. 여기까지가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국면이 다 다르다. 꼭 정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일반 경기가 다른 측정지표가 있다 그랬는데,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지표 정리했네요. 자, 일반 경기의 측정지표는 뭡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제지표지 뭐, 그죠? 저축, 소비, 투자수준, 국제수지, 인플레, 디플레 이런 것이 일반 경기의 기본적인 측정지표지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가 다른 측정지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건축량.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 건축 경기. 그래서 건축량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되, 이 건축량은 다시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건축 완공량 이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 착공량이 선행지표, 다시 허가량이 선행지표, 착공량이 동행 혹은 병행지표, 완공량이 후행지표로 많이 사용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허가량과 착공량이다. 허가량과 착공량이다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제일 파악이 쉬워서 그래요. 특히 허가량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허가 건수나 신고 건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파악이 쉬워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건축량. 그러면 통상 건축이 활발하면 경기가 호황이고 건축이 위축되어 있으면 경기가 불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은 보통 이제 등기 신청 건수나 취득세 납부 실적, 등기나 취득세 납부 실적을 통해서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호황이면 거래가 활발한 것이고 불황이면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지표가 바로 거래량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가격 변동. 가격 수준. 가격 수준 그러면 이것은 배려번제예요. 가격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 오르냐 내리냐 하는 가격, 전체적인 가격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통상 호황이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불황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호황이라고 조심할 거, 호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꼭 조심하셔야 돼. 다시 한번, 호황이면 가격이 상승하고 불황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보통 이제 물론 호황이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비가 상승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그냥 인플레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호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때요? 맞는 말이다.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는 거 꼭 조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공과력의 임대 수준, 택지의 분양 실적, 주택 금융의 상태. 공과가 많으면 불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택지 분양이 잘 되면 호황이고 안 되면 불황일 것이고, 주택 금융이 좀 더 활성화돼서 호황이고 아니면 불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다양한 측정 지표가 있는데 조심할 건, 요 건축량이 공급지표, 그리고 거래량이 수요지표, 그리고 가격 변동이 보조지표,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장 일반적인 측정지표 많이 쓰이는 거 세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하고 때를 쓰면 이걸 찾으시면 된다. 그 중에 이제 건축 허가량과 착공량을 중심으로 해서 찾으시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다음 부동산 경기의 측정지표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요거 6가지 이외에 나머지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가장 적절한 것, 끼리 짝져진 것은, 그러면 요거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 요거
요거 그러면 요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장 많이 쓴 거 하나만 골라라 하고 때를 쓰면 건축량, 그중에 건축 허가량과 착공량을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중요도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요것이고 보통은 요 세 가지를 많이 쓰고 나머지는 이제 보조로서 제법 쓸 수도 있다. 아닌 것은 이거 이외에 나머지 찾으시면 되고 세 가지는 요거 그리고 하나면 건축량 또는 건축 착공량과 허가량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들 쭉 확인해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의 국면별 특징. 자, 이거 포인트 잡아봐요. 부동산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특징과 시차 관계 그리고 측정 지표 확인했고, 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의 국면 특징. 자, 부동산 경기는, 자, 일반 경기는 아까 미첼의 4번법에서 네 가지.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네 가지 썼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좀 용어를 달리해서 상향시장. 호황이죠. 일반 경기. 그리고 후퇴시장, 하향시장, 다시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이렇게 해서 미첼의 4번법은 네 가지 분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유의 국면으로서 안정시장에서 5가지 국면이 있거든요. 자, 이걸 확인할 텐데, 자, 안정시장은 부동산 특유의 국면이니까 따로 빼놓고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되 이걸 갖다가 이제 따로따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122페이지 상단부터 해서 회복시장의 특징, 상향시장의 특징, 후퇴시장의 특징, 하향시장의 특징에서 각각의 국면 특징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쭉 암기하면 암기하다가 다 머리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통점을 찾아서 구분하되 후퇴와 하향은 수축기, 불황기, 그리고 회복과 상향은 확장기 또는 호황기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요 둘의 공통 특징이고 요 둘의 공통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후퇴와 하향 특징 그리고 회복과 상향 특징 구분해 보면 먼저 후퇴 하향은 통상 가격은 아까 측정지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 통상 건축활동은 유축 맞죠? 건축활동은 활발 통상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한산, 거래, 한산, 거래, 활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상, 이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가율이 많고 공가율이 적고 택지 분양이 안 되고 택지 분양이 잘 되고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건축활동이 중, 건축활동이 활발, 거래가 한산, 거래가 활발 다 되고 가격은 통상 하락, 가격은 통상 상승 여기까지 딱 잡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자율. 자, 이때는 고금리, 저금리. 이때는 고금리, 이때는 저금리.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자, 고금리라는 것은 이자가 비싸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금리가 비싸요. 투자가 위축되면서 후퇴하향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풍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회복과 상향. 근데 중요한 것은 고금리, 저금리인 건 맞는데 이때 특히 후퇴에서 하향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금리는 상승세, 하락세. 금리가 점점 하락한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야, 너 고금리라며 또 뭐 금리 하락한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고금리긴 하지만 점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 왜? 자, 금리가 비싸서 여유자금이 적으니까 투자가 위축돼요.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금 수요가 적어지겠지. 돈 쓸 사람이 적어지면 점점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하락하다가 저점에 이르면 낮은 금리, 풍부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점점 경기가 회복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금리지만 상향이 이르면 점점 금리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가 된다. 왜? 자, 이때가 되면 이제 점점 투자가 활발해지죠.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점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가 된다. 조심할 거, 이때는 점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이때는 저금리이긴 하지만 상향이 오면 점점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가 된다. 뚱뚱하긴 하지만 몸무게가 빠지는 추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가 점점 하락세, 이때는 금리가 점점 상승세. 고금리는 하지만 금리가 하락세, 저금리 하지만 금리가 점점 상승세가 된다 하는 거 꼭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가 중개할 때는 이때는 거래가 한산하게 활발해요. 한산하죠. 매물이 없어서 매수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중개사가 중개해서 거래를 성립시키려면 누구를 좀 더 설득해야 돼요. 매수자 설득해야 되죠. 그래서 매수자 중시 성향, 이때는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때는 막 뜨고 치고 올라가는 추세라서 매물을 내놨다가도 얼른 걷어들여버리죠. 그래서 거래를 성립시키려면 누구를 꼬셔야 돼? 매도자를 꼬셔야 되죠. 그래서 매도자 중시 성향, 이때는 매수자 중시, 거의 매수가 없다 보니까 거래를 성립시키려면 매수자를 좀 더 설득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되고, 이것은 똑같은 내용,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된다. 자, 보세요. 지금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그죠? 가격이 하락한 추세.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결정할 때는 과거 사례 가격 중심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 가격은 이거보다 높겠지. 지금 내리는 추세니까. 따라서 사례 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사례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회복과 상향은 뜨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거래 가격을 할 때 전에 거래했던 가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된다.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는다.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내리고 있으니까 상한선, 이때는 사례 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요 틀 묶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그거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똑같은 가격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후퇴.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은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격의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후퇴이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특수한 거래 이익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향이고,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이 시작하는 건 회복이고, 계속해서 가격의 상승이 있으면서 거의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되는 식은 바로 상향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틀 잡아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자 중시죠. 이때는 매수자 중시.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 태도로 바뀌는 것은 후퇴이고, 매수자 중시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은 하향이고, 매수자 중시 태도에서 돌아가는 흐름이 이러니까 매도자 중시로 바뀌는 것은 회복이고, 그리고 매도자 중시 성향이 강해지는 것은 상향이고, 이게 똑같은 매수자 중시라고 하더라도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바뀌는 건 후퇴이고, 매수자 성향이 강해지는 건 하향이고,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바뀌는 것은 회복이고, 매도자 성향이 강해지는 건 상향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틀을 잡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살짝 변형시키는 것 뿐이지, 기본 틀은 이것과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그렇게 쭉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한번 읽어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틀만 잘 잡아두시면, 특히 요거 잘 잡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첼의 사법배반 네 가지 국면 말고 부동산 특유의 국면인 안정시장 국면이 있더라. 안정시장 국면이 있더라.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자. 자, 거기 보니까 5번 보니까 안정시장은 일반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 지니고 있는 특수한 시장으로서 불황의 강한 유형의 시장이 된다. 자, 여기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지역마다 다 다르면서 지역적 현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어느 지역이냐? 불황의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 불황의 강한 유형의 부동산. 자, 이것은 뭐냐면 불황에 강한다는 것은 불황에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호황에는 반대로 약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위치가 좋은 적정 규모의 주택, 도심지 점포, 역세권 부동산. 자, 이런 것들, 이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어때요?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반대로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치고 올라가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불황이 안 떨어지고 호황에 치고 안 올라가니까 꾸준히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정되는 추세로 계속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안정시장. 그러니까 이 안정시장은 부동산 전체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되 어느 지역이냐 봤더니 이런 동네더라. 위치가 좋은 적정규모 주택, 여러분들 살고 있는 주택들, 그리고 도심지 점포나 역세권 부동산들 이미 개발돼서 다 안정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이 바로 안정시장. 이런 데가 바로 불황의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에요. 이게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이런 떨어지지를 않고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꾸준히 안정되어 있겠지. 이런 시장 국면이 바로 안정시장. 그래서 이 안정시장은 부동산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한 지역, 이런 지역에만 나타나는 국면이 바로 안정시장인데, 안정시장은 말 그대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불황이 강하게 안 떨어지고 호황이 강해서 안 올라가니까 꾸준히 안정되어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더라. 따라서 거의 가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기준되는 거예요. 상한선, 하한선이 아니라 올라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기준되면서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국면, 이것이 안정시장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으면서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는 시장이다. 위치가 좋은 적정규모주택이나 도심점포 이런 것이, 또 역세권 부동산 이런 것이 이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국면들이다 하는 것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해보면 부동산 경기는 미첼의 4번법에 의해서 후퇴시장 국면, 하향시장 국면, 회복시장 국면, 상해 해당 국면 네 가지로 구분되고 그 특성들 다 파악해 두시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이 네 가지 국면 말고 지역적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올라가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안정되는 추세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더라. 이것이 안정시장 국면. 가격은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 불황의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들이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만 나타난 특유의 국면이 바로 안정시장이 된다. 거기까지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차관계는 아까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12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해서 비순환적 변동 구분되어 있네요.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잠깐 보니까 부동산 경기의 경우에는 지금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문별, 지역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의 흐름과 특성들이 파악됐는데, 지금까지 분석된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순환적 변동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배운 건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의 순환적 변동인데, 부동산 경기는 이런 기본적인 순환적 변동 말고도 다른 형태의 비순환적 변동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혹은 불규칙적 변동,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럼 먼저 계절적 변동은 이것은 1년을 단위로 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
1년을 단위로 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 이것이 계절적 변동. 그럼 보통 그렇잖아요. 봄,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좀 더 경기가 호황이었다가 여름, 겨울은 경기가 좀 한산하고 대학가 근처에 학기 중에는 경기가 좀 좋았다가 방학 중에는 경기가 좀 한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 이것이 계절적 변동이고 장기적 변동은 이것은 이제 어느 적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아니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기 변동, 이것이 장기적 변동. 어느 적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재개발되었을 때 보통 50년 내외로 보통 파악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작위적 변동은 이것은 다른 말로 불규칙적 변동 그러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한 12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죠.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한 비주기적인 변동, 이것이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적 변동. 정책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지진 이런 거, 홍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전쟁, 지진 발생하면 어때요? 건축물이 많이 파괴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경기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바로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변동. 이렇게 해서 다른 형태의 비순환적 변동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마무리 정리해보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별,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렇게 해서 분석되는 흐름이 바로 순환적 변동이 된다. 그리고 이건 일반 경기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 측정 지표라든지 특징들을 쭉 확인했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이런 순환적 변동 말고도 다른 형태의 비순환적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형태가 바로 1년 단위로 나타나는 계절적 변동, 어느 적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장기적 변동,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태로 난 비주기적인 변동, 이것을 무작위적 변동, 이렇게 구분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흐름과 내용 확인했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거미집 이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마주하고 휴식하시죠. 좀 복잡해도. 자, 이제 거미집 이론 마무리할 텐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25페이지. 부동산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즉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반응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의 시차를 고려해서 가격이 균형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요인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 된다. 자,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것을 이제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배추파동, 마늘파동, 소파동 이런 거. 이건 뭐냐면 배추값이나 마늘값 아니면 그 소값이 주기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가령 어느 한 해 마늘의 작황은 그냥 평년작인데
갑자기 어느 학자가 마늘을 이용해서 식품 하나 개발했는데 그 식품이 어찌나 효능이 우수한지 일정 기간 이것을 복용하면 병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서 그래서 수명이 막 한 10년 이상 더 연장된다 하는 것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가정해봐요. 이거 가정이에요. 저기 가정하면 그러면 그해 마늘 수요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죠? 그럼 마늘값이 상승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마늘값이 상승한 마늘을 늘려야 되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마늘을 공급하려면 자, 씨 뿌리고 재배해서 수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값이 폭등해 버려요. 그러니까 폭등하는 이유가 수요가 증가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회에 가서 이제 너도 나도 다 마늘 농사를 짓게 되겠지. 좋으니까. 그럼 너도 나도 다 마늘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다 재배돼서 수확이 돼가지고 시장에 출하될 때쯤 되면 과잉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마늘값이 어떻게 되고 폭락하고 폭락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다시 마늘 그 재배량을 줄이고 그럼 다시 그 다음 기회에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마늘값이 폭등하고 그럼 다시 또 과잉 공급돼서 가격이 또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과정이 주기적으로 계속 순환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인데 그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거미집 이론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 말은 수요가 증가해도 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수요 공급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공급자가 의사결정 당시에 가격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당시 가격이 높으면 너도 나도 다 마늘 농사를 짓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과잉 공급되면 폭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한다. 그죠? 그 당시에 가격에만 반응한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쇄경제. 교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마늘값이 막 올라가면 중국에 수입하면 되지. 그럼 배려 번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폐쇄경제 제재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주기적으로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걸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냐? 어느 지역에 부동산가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원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대전 지역에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균형가격과 거래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대전 지역으로 정부 종합청사 일부가 이전하고 그러면서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만큼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제의 논리로 보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서 상승하고 그에 따라 공급량은 증가, 수요량은 감소해서 새로운 균형.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똑같은 것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당장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착공하는데도 완공이 안 되는 것이니까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은 공급 우선이 수직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균형 여유가 아니라 여유가 되면서 가격이 폭등해요. 이게 폭등하는 이유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해도 바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너나 가격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집짓세, 건물짓세 그러면서 착공량을 늘려요. 근데 너도 다 착공량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과잉 공급돼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당시에 가격에만 반응한다. 세대가리. 그러다 보니까 착공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모르다가 완공될 때쯤 되면 이만큼이 공급되면서 이만큼 초가 공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회에 가서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되고 폭락하고 폭락하면 이 가격에서는 이제 가격이 안 좋은 거에서 착공량을 줄이고 이것이 이제 완공될 때쯤 되면 공급량은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회에 다시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과잉 공급되고 폭락하고 또 안 짓고 폭등하고 과잉 공급하고 폭락하고 안 짓고
폭등하고 과잉공급 폭락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수요 초과와 공급 초과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하는 과정을 궤적으로 쭉 연결했더니 뭐처럼 생겼고 거미집을 닮았고 그래서 그 모양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거미집을 닮았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거미집이 성립되려면 이 세 가지 전제 수요공급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자가 의사결정 당시에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지역 간의 교역이 안 된다. 부동산은 어떻게 수출 수입할 수 없는 것이니까 폐수요 경제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폭등 폭락과 그다음에 수요 초과 공급자를 반복한다는 이론이 바로 거미집 이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는 폭등 폭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안정적인 균형이 이르는 경우거든요. 이걸 이름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렴형 그래요. 근데 이 수렴형은 아무렇게나 그런다고 수렴형이 되는 건 아니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그럼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을 때, 근데 기울기가 급할 때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니까 마이너스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니까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플러스만서는 떼버리고 절대치, 기울기의 절대치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반대로 공급 곡선을 조금 완만하게 하고 수요 곡선을 조금 급경사로 하게 되면 그러면 폭등하고 과잉공급하고 폭락하고 그 다음에 안 짓고 폭등 밖으로 나가버리죠. 자, 이 경우는 발산형 그러는데 발산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어떨 때? 클 때.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클 때. 이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어떨 때?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 얘기는 탄력성이 더 작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공급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 이걸 바꿔 해석하면 기울기를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수렴형, 반대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반대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으면 발산형, 이때는 수렴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좀 헷갈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클 때, 바꿔 얘기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을 때 수렴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공급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 이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으면 발산형. 암기하는 것은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고 공급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렴, 수탄수. 공급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죠.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셔. 수탄수, 공탄발.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공급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즉 탄력성이 같으면 그때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돌거든요. 이것이 순환형 또는 단진동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미집의 형태는, 결론적인 형태는 수렴형과 발산형 둘 수 있는데, 수렴형을 일반적으로 보고 수렴 조건과 발산 조건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 이제 응용해서 한번 보면 수요 탄력성의 값이 1.5이고 공급 탄력성의 값이 1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수렴형. 그죠? 수렴형. 반대로 공급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 근데 기울기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울기는 반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기울기가 작은 것이거든요. 그럼 탄력성이 큰 것이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정리해 128페이지. 자, 거미집 이론과 이론의 전제가 부동산 경기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거미집 이론은 공급자가 의사결정 시점 당시에 시장 임대료 또는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라고 있고,
현재 수요 결정은 현재 가격, 미래 수요 결정은 미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며 미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만 의존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수요는 그때그때 가격에 반응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공급은 그때그때 가격에 반응할 수가 없더라. 왜? 착공은 되지만 완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수요량은 현재 가격, 미래 수요량은 미래 가격에서 결정되지만 현재 공급량은 과거의 가격, 그리고 장래 공급량이 현재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요. 현재 가격에 의해서 착공되고 장래 공급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부동산,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서 수요 초과 공급 초과를 반복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생필품적인 성격하는 주거용보다는 대규모 임대 공간을 동시 창출하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왜냐하면 주거용은 생필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 이런 거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실 공간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은 바로 상업용, 공업용이다. 그 정도만 딱 정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변동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시장 이론 배우십니다.